은근히 많이 또 홍보를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저희 한 1분만 좀 더 기다려 볼까요? 네, 화면은 발제하시는 분들이 직접 공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4시 3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3분이 됐네요. 여기 아마 계속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취지를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작년에 진보넷하고 이 법무법인 지향하고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신청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 인단 모집은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었고, 페이스북이 1차 그 대상이 되긴 했지만 사실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빅테크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그런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혹은 이제 독과점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 국가에서 뭐 미디어 다양성을 해치는 뭐 이런 문제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좀 다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뭐 이런 소송과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해외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검토를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내부적인 검토로만 끝나지 않고 좀 더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서 좀 전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과정의 하나로 일단 저희가 오늘 하는 세미나는 아주 일반에 공개되는 그런 세미나는 아니고 주로 이제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런 운동사회 내에서 먼저 1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의미에서 이런 세미나를 마련을 하게 됐고요. 이 빅테크와 관련된 세미나를 뭐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아직 뭐 전체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2주에 2주마다 한 번씩 수요일 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좀 그런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간 안배를 좀 해주셔서 향후 2주 후 수요일 날 다시 한다는 점 이렇게 저희가 미리 공지는 드리겠지만 이렇게 미리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세미나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일자 타겟이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스북은 최근 이제 지난해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제는 김메이 변호사님께서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내부 고발이 있었죠. 그런 내부 고발을 좀 뭐랄까 매개로 해서 이런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변경을 했듯이 최근에 이제 또 메타버스가 유행이죠. 정치권에서도 유행인데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쟁점은 무엇인지, 페이스북은 왜 메타로 가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은호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 발표가 있고 이제 자유토론이나 질의응답으로 들어갈 텐데요. 발표 시간은 충분히 드리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 각자 이렇게 시간을 갖고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은혜 변호사님 발제문이 길어서 좀 더 시간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명희 변호사님께서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과 그런 페이스북의 문제에 대해서 플랫폼의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는 직접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시작을 해 주십시오.
네. 화면 공유 잘 될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다른 분께 잠깐 요청드렸었는데 예. 이게 제가 화면 공유 혹시 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아니면 어, 아까 연습을 해볼 걸 그랬네요. 이 지금 한번 해보시, 지금 근데 핸드폰으로 하시는 건가요? 제가 둘 다 접속을 했는데 예. 아까 지금 했는데 공유 실패가 나와 가지고요. 그래요? 혹시 해 주실 그 연구소에서 예, 가능하실까요? 제가 화면 네. 공유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김효희 변호사님 아 다음이라고 하시면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발제를 맡은 김묘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프랜시스 하우겐의 내부 고발과 소셜 미디어의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이 연루된 각종 논란을 소개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후부터는 편의상 메타가 아니라 페이스북으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 많을 수는 있는데 정리해 보는 차원에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여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프랜시스 하우겐이고요. 그 프랜시스 하우겐의 내부 고발은 여러 언론 지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강력했습니다. 이 사명을 바꾸게 만들기까지 했으니까요. 네, 이 보도는 미국 17개 언론사 컨소시엄이 그 하우겐이 제공한 내부 문건인 페이스북 페이퍼에 관해서 연속 보도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CNN, 뭐 폭스 비즈니스처럼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힘을 합쳤고 엠바고로 지정한 날에 뉴스를 쏟아내서 집중도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 언론사들이 어젠다 키핑도 굉장히 잘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에는 2021년 9월 13일에 첫 보도를 시작했는데 작년 12월 29일까지 총 17개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깜짝 놀랄 내용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소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걸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차례 경고가 있었는데 페이스북이 그때마다 잘 덮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우겐이 이번에 정말로 많은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문건을 가지고 나오게 됐고 페이스북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네, 페이스북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 계속된 논란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페이스북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먼저 페이스북은 2004년 2월 4일에 개설이 됐는데 당시에는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 내 인맥 관리 용도로 만들어진 폐쇄형 사이트였습니다.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아이비리그 학생들에게 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확장이 됐는데 2006년 9월 11일에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9년 9월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S로 알려지기도 했고 당시 이용자 수가 3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월 활동 이용자 수가 29억 1천만 명이라고 하고요.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9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은 2012년 5월에 기업 공개를 했는데 그 해에 2012년에 경쟁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고 2014년에는 왓츠앱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 19개월 만에 미국
S&P 지수에 편입됐고 2015년 3월에는 미국 시총 10위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예. 그 페이스북이 이처럼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독점 논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인수가 지연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승인이 이루어졌었고 페이스북이 2014년에 왓츠앱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시민단체가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사생활 보호 정책이 양립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C가 또 인수를 승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 FTC는 페이스북이 왓츠앱의 정책을 지키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는 덧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인수는 독점 논란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FTC 측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차전에서는 FTC가 일단은 졌었습니다. 페이스북의 독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미비하다고 해서 법원이 소송을 기각을 했었는데 다만 증거를 보강해서 다시 이제 재개할 수 있도록 했고 2021년 8월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월에 그러니까 최근인데 최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왓츠앱은 특히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두던 회사였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이후에 이 왓츠앱 공동 창업자들이 페이스북에 왓츠앱을 매각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동 창업자들이 모두 페이스북 경영진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련해서 심각한 갈등을 빚은 끝에 현재는 모두 페이스북을 떠났고 그중 한 명인 브라이언 액턴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주식을 받았었는데 1.2조어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퇴사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뒤에서 설명할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 터지자 페이스북을 삭제하자는 운동에 참여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창업자도 페이스북을 그 무렵에 떠나게 됐습니다. 이 시기를 보면 모두 2007년, 200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벌어졌는데 이때는 시기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 미국 대선 이후입니다. 이런 페이스북의 해악들이 2016년 미 대선 이후에 집중적으로 불거졌는데 이 시기에 주요 인사들이 페이스북과 결별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와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당연히 심각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비밀 심리 실험으로 인한 논란입니다. 2014년 7월에 밝혀졌는데 페이스북이 2012년에 70만 명의 이용자에게 의도적으로 우울한 내용의 콘텐츠를 보여주고 그들의 감정 변화를 관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몰래 이런 실험을 진행했고 노출되는 포스트, 댓글, 사진 등을 조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 결과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우울한 내용의 콘텐츠를 본 이용자들의 타임라인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비밀 실험 파문으로 페이스북에 대해서 거센 비판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 결과가 사실은 논문에까지 실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기도 한 것이고요. 이후 논문 저자들이 사과글을 올리기는 했는데 저자들의 말에 따르면 페이스북 가입 시에 이용자들이 이용 조건으로 뉴스피드 내용을 조작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은 불법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약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즈피드라는 매체의 추적 보도로 인한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 논란이 많이 됐었던 사건인데, 그 2016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 시기였고, 이때 당시에는 전 세계가 가짜 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11월에 그 힐러리 대 트럼프 구도의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페이스북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 뉴스가 정말로 많이 범람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2016년 8월에 abcnews.com.co라는 도메인에 오바마 대통령이 알제리 출신 학생들의 입학을 금지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올라왔는데, 이 기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220만 명에게 공유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알제리 이민자들에게 45억 달러를 지원하고 예비역 군인 지원 예산은 25억 달러를 삭감했다는 뉴스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170만 명에게 공유가 됐고요. 그리고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라는 가짜 뉴스도 96만 명이나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정작 뉴욕타임즈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이제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이 터졌을 때인데, 힐러리가 이메일을 공개하면 본인도 세금 신고 내역을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응수를 한 다음에 실제로 뉴욕타임즈가 트럼프의 세금 신고 내역을 입수해서 특종 보도를 했는데, 해당 기사는 단 17만 5천 명만이 공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훨씬 세고 실제 뉴스의 영향력이 매우 작았던 사실이 밝혀졌고, 그 무렵에 그 버즈피드에서 추적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내용은 마케도니아의 소도시에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미국 정치 사이트를 만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많이 전파될수록 페이스북과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를 통한 용돈벌이를 지원한 셈이고, 이런 가짜 뉴스의 물주이자 숙주이다라고 지목이 돼서 굉장히 거센 비판을 받았고, 마크 저커버그와 당시에 뭐 헤이트 스피치나 가짜 뉴스에 맞서기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라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가 2016년인데요. 뭐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 시간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2018년 3월에는 초대형 스캔들이 또 터졌습니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인데, 이 사건은 5천만 명 이상의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 정보가 이 업체를 통해서 유출된 사건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스캔들이 불거지니까 업체가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을 개인정보 유출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책도 나와 있고 영화도 나와 있고, 영화는 정말 재밌으니까 한번 봐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미 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업체는 페이스북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선거에서 부동층이 누군지 파악하고 그 성격 유형에 맞는 맞춤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이 맞춤 광고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진 광고들이었고,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측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부동층에게 힐러리를 비판하는 컨텐츠를 매일같이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흑인 청년들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선거를 하지 않는 것이 쿨하다라는 캠페인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2016년 미 대선은 물론이고 영국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 전 세계 50개국이 넘는 나라의 정치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 이 지도에 색깔로 표시된 이 나라들이 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이제 자기들의 이제 계약을 했던 나라들이라고 밝힌 국가들이고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캔들이 사실은 페이스북에 문제 많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불러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마크 저커버가 2010년 1월에 굉장히 오래 전이죠. 그때 이미 IT 매체와 하고 인터뷰를 할 당시에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언을 하기 한 달 전에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줬는데 그 변화는 바로 소셜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소셜 그래프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용자 간 연결 구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연결 구조를 외부 앱 개발자들에게 공개를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앱 개발자가 1000명의 페이스북 친구를 가진 한 명의 이용자 아이디 값만 얻으면 1000명의 데이터에 모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업체의 경우에는 심리 테스트 서비스인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앱을 개발해서 27만 명의 이용자 아이디 값을 얻었는데 페이스북의 이런 정책 때문에 5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스캔들이 2018년에야 터졌지만 그 씨를 뿌린 페이스북은 이미 2010년도에 이런 단서를 제공했고 저희가 사실 2016년 6월에 이루어진 영국 브렉시트 국민 투표나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이 스캔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슬라이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2018년 3월에 이 스캔들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그 스캔들 터지고 한 달 후인 2018년 4월에 페이스북이 2007년에 발생한 로힝야 집단 학살에 책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집단 학살 내용도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잠시 설명드리면 미얀마의 인구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불교도이고 이제 소수 무슬림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정부 묵인 아래 불교도가 무슬림인 이 로힝야족을 인종 청소 수준으로 집단 학살하는 일이 발생했고 7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최초 발단은 이 로힝야 반군단체에서 경찰 초소를 습격하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는데 정부군이 이제 소탕전을 실시하면서 그 무렵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불교도를 공격할 것이다. 아니면 그 반대의 글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유포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사흘 동안이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런 것이 한 원인이 되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얀마어로 된 증오 발언을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페이스북에는 전혀 없었고 그제서야 해당 언어 메시지 분석 보고 시스템을 추가하고서 그리고 2018년 4월 그때서야 페이스북 정책을 위반한 극우 불교 단체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럼 슬라이드를 2개 더 넘어가서 전쟁이 발생한 것 같은 사진이 보이는 거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처럼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를 막지 못한 결과가 정말로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계정을 막지 못한 결과도 굉장히 엄청난데 이와 관련해서는 프랜시스 하우겐 이전에 있었던 소피 장이라는 내부 고발자가 고발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피 장이라는 인물은 페이크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그 가짜 활동을 하는 계정들을 밝히는 업무를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가짜 계정으로 좋아요 수를 조작하면서 대중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그를 통해서 권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두라스 대통령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가 수천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뭐 아제르바이잔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반대파를 괴롭히기 위해서 거대한 댓글 부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국 내 상황이 불안한 국가일수록 여론 조작 활동이 심했고, 그로 인해서 합법의 탈을 쓴 독재가 지속되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 대응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짜 계정을 삭제하는 데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이미 여론의 향방이 결정이 되거나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소피장이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뭐 온두라스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부분을 우선순위를 두고 이 가짜 계정 삭제 보고 같은 거를 하다가 이제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볼리비아 선거가 이루어졌고 이후에 엄청난 시위가 벌어졌고 사람들이 죽고 정부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도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허위 정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고, 이렇게 일개 페이스북 직원이 어느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국의 선거 결과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도 페이스북은 2020년 11월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갈등과 분열 조장으로 인해서 이용자 참여가 높아지고 진짜 계정이든 가짜 계정이든 이용자가 늘어나야지 그에 따라서 광고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2019년 9월에 2020년이 대선인데 2019년 9월에 정치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게시물의 경우에는 내리지 않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29일에 트럼프가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분노한 시위대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다음 슬라이드 잠시 보시면 그 글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조지 플로이드를 그린 그림이고, 경찰에 체포되던 중에 이제 질식사하게 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고, 이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던 중이었는데, 트럼프가 올린 글은 주 방위군을 투입해서 시위대를 폭도라고 지칭하면서 폭도를 해산하겠다. 그리고 약탈이 시작될 때 총격이 시작된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글이었습니다. 이 문구가 1967년에 흑인 시위 당시에 경찰서장의 발언을 인용한 것인데, 트위터는 이 글을 보고 즉각적으로 이 트위트는 폭력 미화 행위에 관한 트위터의 운영 원칙을 위배했다고 하면서 해당 트윗을 차단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페이스북 임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마크 저커버그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어서 이를 그대로 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종차별 발언이자 혐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글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스타벅스, 코카콜라 등 160여 개의 기업이 페이스북에 대한 광고 중단을 선언하는 일이 있었고, 그제서야 이제 마크 저커버그도 태도를 바꿔서
게시물이 폭력을 선동하고 사람들의 투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누구의 말이든 상관없이 해당 게시물을 내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페이스북을 움직이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미 대선에서는 모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패배하고 바이든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6일에 이날이 바로 미국에서 의회 폭동이 발생한 날인데, 이날 낮 12시에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집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우리는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도둑질을 멈추게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 당일 이제 미국 의사당에서 대선 승자 인증을 위한 그 상하원 합동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이때 그 지지자 수천 명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건이 있었고, 당일에 경찰 총격으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인 이런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조직된 단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페이스북 책임론이 굉장히 불거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프랜시스 하우겐의 폭로에 의하면은 페이스북이 의회 폭동에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든 이유는 페이스북이 원래는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는 허위 정보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가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안전한 장치를 두면 수익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안전장치를 다시 껐다고 합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사실은 선거와는 무관하게 필요한 것인데, 이제 이윤을 따르기만 하는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이 해악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극단적 관심을 추구하도록 내버려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에피소드 같은 건데, 마크 저커버거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틱톡 아실 텐데, 틱톡이 2016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지금 10대, 20대가 많이 쓰는 것이기도 하고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높은 앱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커버그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던 2019년 10월에 백악관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보다는 이제 틱톡 같은 플랫폼에 무너질 수 있는 미국 인터넷 사업을 구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토로를 했고, 그리고 나서 미국 정부가 이제 틱톡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2020년 8월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바이든 취임 이후에 이 명령은 취소되기는 했는데, 마크 저커버그는 그 페이스북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을 해보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구애를 해왔고, 이 무렵에 틱톡을 만든 회사를 인수하려고 시도했다는 것도 이제 폭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크 저커버그는 이 틱톡이라는 경쟁자를 제거하지도 못했고 중국 시장에 진입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히 중국에 이제 공을 많이 들였고, 예를 들면 이런 천안문 광장에서 조깅하는 사진을 올린다거나 중국 칭화대에서 중국어로 연설을 직접 한다거나 시진핑에게 자기 딸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 에피소드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얻지 못하자 현재는 틱톡을 굉장히 악마화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만약에 페이스북이 틱톡을 인수했다면 마크 저커버거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되겠네요. 시간 다음 슬라이드. 주셔도 됩니다. 네네, 지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는 지금
최근 자료고 2021년 4분기 그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 자료 중에 일부입니다. 마크 저커버거는 그 페이스북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해서 발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매출의 97% 이상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두 광고 수입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사실상 인터넷 광고 플랫폼으로 불러도 무방하고, 이에 관해서는 이제 에드테크라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는 다루지 못하고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광고 매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페이스북에게는 맞춤 광고를 위한 이용자 분석, 또 많은 이용자 수, 접속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결국에는 그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이용자의 성향 파악이라든가 그 시간 모든 것이 페이스북에게는 중요한 원자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면 페이스북이 왜 그토록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는지, 또 가짜 계정이나 허위 참여를 적극적으로 적발하지 않는지, 증오와 분열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을 내리지 않으려고 했는지가 굉장히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프랜시스 하우겐 폭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의 경우에는 10꼭지로 보도를 했고, 이런 같은 내용을 이제 8꼭지 팟캐스트로 묶어서, 이 팟캐스트는 기사는 유료인데 팟캐스트는 무료라서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폭로 내용은 지금 앞서 살펴본 내용을 사실상 종합하고 구체화한 것이 곧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북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공개 기업의 CEO나 주요 임원의 발언도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조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마크 주커버거하고 그 임직원들과 그 페이스북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회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그 2020년 11월경에 페이스북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은 AI를 이용해서 자신들은 혐오 발언의 95%를 걸러낼 수 있다라고 했고, 이 설명은 페이스북 CTO가 구체적 수치를 들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내부 문건에 의하면은 연구원들이 전체 혐오 발언 컨텐츠 중에서 3에서 5% 정도만을 제거했다라고 추정하는 기재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약간의 거짓을 보탠 게 아니라 거의 사기적인 발언을 한 셈이고요. 그 마크 주커버그가 또 이제 2021년 의회 청문회에 가서 소셜 앱과 정신 건강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내부 연구에 따르면은 소셜 앱을 써서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대답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 문건에서는 그 인스타그램을 쓰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고, 또 인스타그램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인스타그램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안전보다는 돈을 쫓아서 사용자가 더 많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페이스북이 이런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용한 것입니다. 그 페이스북이 2018년에 알고리즘을 개편했는데, 당시의 개편 이유를 밝히기로는 뉴스를 보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늘려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알고리즘을 개편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알고리즘은 좋아요에는 1점을 주고, 하나요와 같은 감정 버튼에는 5점을 주고, 공유에는 30점을 매겨서
그 점수가 높은 게시물을 뉴스피드에 자주 노출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편 전에 내부 직원들이 페이스북이 의도하는 것과 달리 페이스북이 화난 공간이 될 거다. 가짜 뉴스와 폭력물, 유해물이 장려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경영진은 이를 무시하고도 이제 개편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그 세 번째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페이스북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서 규정 위반의 활동과 게시물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84%라는 수치는 페이스북이 오보 대응에 그 오보 등을 바로잡는 데 쓰는 비용의 84%를 미국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84%는 미국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16%만을 다른 나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26%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 그리고 소수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사실상 거의 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는 저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내용은 페이스북에게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그 알트리아라는 회사 아시는 분 계시죠? 그 알트리아가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에서 분사된 미국 내 담배 제조 판매 회사입니다. 나머지 국가 담배 제조 판매는 지금 현재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맡고 있고 이 회사는 말보로 담배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흡연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담배 위해성도 알려지고 담배 회사 위법성도 다 드러나서 그 이전처럼 담배 회사가 로비를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금연 정책 시행이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알트리아는 이렇게 이름만 바꾸었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그 관련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눈을 돌렸고 여기 그 광고에 나와 있는 쥬리라는 그 업체가 있었는데 이걸 인수를 해서 과일향, 민트향 등을 넣은 전자담배를 판매했고 이것이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시간 내에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되는 바람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서서 이 인기가 좀 사그러들기는 했지만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특정 제품으로 큰 수익을 얻어본 기업한테 자정 능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우게는 그 페이스북이 자신들이 가진 문제점을 잘 알고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매우 간단한 해결책을 잘 알지만 이를 시행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을 했고 페이스북에게는 자정 능력이 없다라는 점도 명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일례로 페이스북이 그 페이스북을 도구로 해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 정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를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가 애플이 이런 인신매매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앱스토어에 둘 수 없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퇴출하겠다라고 하자 그제서야 규제에 나선 것을 보더라도 그 자정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하우겐이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 하우겐은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 통제를 받지 않는 마크 저커버거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배구조상 의결권 55%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 내에서 마크 저커버거를 견제할 사람이 없고 페이스북은 실적에 따라서 모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윤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폭로 내용 중에 하나에 의하면 페이스북은 베트남 정부가 그 정치적 콘텐츠 검열에 페이스북이 협력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을 폐쇄하겠다라고 하자 이에 협력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승인을 내린 장본인이 바로 그 저커버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게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파산한 페이스북이 스스로 변할 수가 없고 이대로 두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친다.
분열을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직접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데이터 전문가로서 데이터 처리 방식과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 구제나 불법 콘텐츠 감시, 데이터 보호, 독과점 관행 개선, 알고리즘 문제 해결 등 이슈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 어 미국, EU, 중국 모두 뭐 굉장히 뭐 실제 법안도 통과가 되고 제정안도 공표가 되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셈법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뭐 온풀법 등 뭐 법안을 내놨는데 통과가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각에서는 유럽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토종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접근이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페이스북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빅테크 기업에게 자율 규제를 기대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해악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페이스북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되게 스토리텔링을 아주 재밌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보셨겠지만 이 채팅창 보시면 지금 김명희 변호사님 발제문을 공유를 했거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시간을 좀 많이 들였는데 저희가 지금은 무슨 어떤 특정 쟁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토론보다는 좀 연구하고 정리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리는 게 좀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발표자 분들께 많은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그럼 다음 발표는 이은호 변호사님인데요. 분량이 더 많거든요. 그래도 약간의 저희 또 질문이라든가 질의응답 뭐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한 5시 40분, 한 5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그 내에 좀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은호 변호사님 바로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해 주십시오. 지금 공유되시나요? 화면? 네. 네, 잘 보입니다. 보이시는 거죠? 네, 잘 보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가운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되게 이제, 김미 변호사님이 재밌게 이렇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를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정신을, 뭐랄까, 회사의 기풍을 가진 회사가, 메타버스에 들어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메타버스가 뭐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 보면서 이게
특히 이게 기술이 발전했지만 밑에도 나오는 것처럼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메타버스가 이게 먼 미래라거나 아니면은 과장이라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신기술 투자하고 뭐 이러는 이제 그 주식에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 그런 그 방송이나 뭐 이런 데에서 좀 과장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꾼 거는 2021년 10월 28일 날, 이때 이제 페이스북 커넥트 2021이라는 행사를 매년 하는 행사인데, 여기에서 메타로 변경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전환이 됐나요? 전환이 됐죠? 요게 네. 이제 메타 행사를 하는 그건데,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설명을 하면서 회의를 하러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얘기를 하다가 이게 전화가 오거든요. 회의하는데 안 들어오고 뭐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자기 아바타를 이렇게 골라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자기 옷을 고르는 이 장면이. 그래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제 회의실로 들어가는데요. 이 회의실로 들어가가지고 회의실에서 동료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실제 만나서 하는 것처럼 하는 이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요게 이제 아바타들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아바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얼굴 모양대로 아바타를 했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으로 자기의 아바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회의도 하고 뭐 이제 다른 사람하고 연락도 하고, 보면 뭐 길거리에 이렇게 가상현실로서 보통 이제 이게 혼합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이제 스포츠도 즐기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가능한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제 1시간 정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신제품도 소개하고, 이제 신제품으로 이 안경을 소개합니다. 이게 레이반? 뭐 하여튼 선글라스 만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이제 제품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 행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메타버스에 대해서 비전을 설명을 하면서 이름을 아예 그냥 메타로 바꾸겠다 했는데, 이때는 이제 좀 전에 이제 김일 변호사님이 설명하셨던 프란시스 하우겐의 내부 고발로 위기가 가장 고조화돼 있었던 때고, 이때 뭐 의회에 불려가서 뭐 증언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기 타개책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10월 28일 날 편지에서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의 다음 챕터의 시작점에 있다. 이거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커버거는 메타버스라는 것을 존재감이 남다른 소셜 테크놀로지의 궁극적인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상호 운용성, 프라이버시, 안전 개방형 표준 이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밑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동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고,
가상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지속성이 있는 것이다. 이건 이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특징이 있고 그리고 상호 운용성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의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얘기들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통합.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경제 안에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뭐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그 만든 거에 대해서 이제 그 NFT나 뭐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저기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메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 메타버스에서도 이게 같이 쓸 수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상호 운용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세계와 물리 세계의 통합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신원과 실제 신원의 통합 이것도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자기인 거죠.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실명제가 강제되는 것처럼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디지털 자산과 물리적 자산도 통합이 되고 사회생활도 뭐 심층적으로 통합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기 위한 이제 전제로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NFT 뭐 이제 이런 기술적인 요소가 도입이 되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실제 현실과 물리적 세계의 통합이나 또는 그 신원의 통합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상호 운용성이 뒷받침되면 이 사회에서의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뀌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특성으로 이런 것들이 쭉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XR, VR, AR, MR 뭐 이런 그 용어의 차이를 좀 한번 그 익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VR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본 것처럼 뭐 보통은 이제 큰 안경을 끼고 뭐 이렇게 헤드 마운트 이런 이제 이런 거를 끼고 이렇게 보면 완전히 그 몰입형 인공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가상현실. 이거를 이제 V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AR은 뭐냐면 보통 이제 휴대폰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작은 걸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 겹쳐지는 거, 이걸 증강현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MR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 좀 겹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아바타,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실제 물건하고 그 가상의 물건이 막 겹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그림자도 그쪽으로 지게 되고 빛도 물리적인 그 현실 세계의 빛이 그 안에서도 이제 빛을 비치게 되고 하는 굉장히 좀 고난도 기술이 되죠. 그리고 이제 XR은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통칭해서 부를 때 이제 X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메타버스가 이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기술이 이제 종합적으로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기에 특히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위치 와 관련한 기술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 메타버스가 가능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특징은 돈이 몰린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신생 기업들도 그렇고 자본이 매우 집중이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무르익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FT, DAO, 웹3 뭐 이게 이제 그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말들인데 NFT는 이제 그 실물 경제와의 연결고리로서 이 NFT 기술로 인해서 이 내가 디지털 공간에서 자산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이거를 좀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 주커버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페이스북에서 당신들이 메타 공간에 와서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아이템이나 아바타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당신의 소유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소유로서 어떤 디지털 자산이 가능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분권화를 촉진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뭐 분권화에 대해서는 예,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NFT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DAU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분산화된 그 의사결정 기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용 약관 같은 거를 이제 그 페이스북 자체가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식으로 되는데 특히 이게 이제 게임 회사들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 NFT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실물 경제와 이제 통합시키고 이런 경우에는 그 이용자들끼리 뭐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권한을 많이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게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큰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블록체인이나 이런 걸로 보상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이 DAO가 일종의 이제 분산화된 이런 시스템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DAO나 NFT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대기업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그런 큰 기업이 하나의 메타버스를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분산화된 그 메타버스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분산을 촉진시킬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거는 이제 웹3라고 해서 요즘에 뭐 굉장히 좀 뭐 새로운 미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도 이제 뭐 그 분산화된 여러 그 말하자면 메타버스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뭐 디센트럴랜드라든가 샌드박스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그 부동산도 구매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상점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통칭해서 이제 웹3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분산화된 인터넷 그 참여 모델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메타버스가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비판론자들은 웹 2.0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 오히려 더 강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웹 2.0에서 이제 알고리즘과 플랫폼 지배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웹3를 주장한 사람들은 웹3에서는 이 알고리즘과 플랫폼 지배력보다는 각자 분산해서 소유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호 운용성을 통해서 여기저기로 이제 나뉠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웹3는 웹 2.0과는 다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웹 2.0은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서 상거래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한 보고서에서는 이게 뭐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심지어는 5년 내지 10년 후에 현재 모바일 운영 체제나 앱스토어 배포 모델이 붕괴될 수도 있다. 분산화가 돼서 뭐 이런 얘기도 한다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산화에 대한 기술도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는 뭐 그 분산이냐 아니면 집중이냐 뭐 이런 이슈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갖는 몰입성, 그 다음에 그 현실과 가상의 일체성, 가상, 여기는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강제적인 그런 그 실명제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큰 위험이나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 현상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오큘러스라는 그 페이스북에서 그 이제 인수한 회사를 통해서 이제 판매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큘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페이스북이 VR과 관련하거나 메타버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메타버스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은 뭐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뭐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살펴보는 건데요. 이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현재 VR 하드웨어 시장에서 61%를 점유하고 있는 이제 최대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9년에 17살짜리가 이걸 처음으로 구상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했는데 2014년에 페이스북이 이걸 20억 달러 인수를 합니다. 그러고 지금 그 저도 그래서 이거를 사볼까 하고 한 45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 이섭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언박싱을 하면서 막 이렇게 그 한 거를 보니까 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페이스북 계정으로만 이게 접속이 되고 페이스북 계정과 통합을 시켜야만 되더라고요. 이게 밑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독일에서는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 계정을 분리하도록 했는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그 오큘러스 이거를 살려면 그 페이스북 계정으로만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저커버그는 이거를 소셜 컴퓨팅 플랫폼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그 명명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 굉장히 돈을 많이 붓고 이름도 메타로 짓고 1년에 100억 달러씩 수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하고 있는 이유도 이거를 소셜 컴퓨팅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그런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 VR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신체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그 원초적인 건데 여기서 이제 보통 그 지구 자기장을 활용한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발명을 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뭐 거의 그 끈김없이 이렇게 아바타가 내가 움직이면 그걸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기술이 지금 이제 발달을 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기 보면은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상용 시스템이 장면을 적절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신체 움직임을 초당 90회 추적하고 특히 이제 고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머리와 손에 걸쳐서 18가지 유형의 움직임을 기록해서 20분 동안 VR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경우에 약 200만 개 정도의 고유한 신체 언어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VR에서는 이제 시선 분석도 하고 음성 인식, 얼굴 인식 이런 거를 이제 한다는 건데요. 이게 말하자면 생체 인식 정보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 VR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행동 인식, 그 생체 인식 정보를 보면 이게 사람을 금방 식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논문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 사람의 움직임에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바라보는 눈길,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타자를 치는 거 뭐 이런 걸 몇 개를 하거든요. 걷는 거 뭐 이런 거를 촬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자동화된 메커니즘으로 분석을 해서 맞추는 그 시험을 하는데 약 95% 정도를 맞추더라고요. 여기 밑에 보면 밀러 등이 연구한 것인데 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체 인식 정보로 볼 수 있는 거고 개개인을 고유하게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냐면 환경을 이제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 VR이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가상의 공간과 실제 공간을 겹치게 되잖아요. MR로 해가지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공간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완전 몰입형으로 그 가상의 물체가 거기에 이제 추가로 덧붙여지는데 그게 현실 공간하고도 이제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오큘러스를 쓰고 뭐를 하다 보면 그 집 안에 배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하다가는 이 사람이 막 가다가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딱 쓰고 돌아다닐 때 그 안에서도 그런 물체라든가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고 그것을 피해서 날아오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VR인 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내장된 센서, 외부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를 쭉 찍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팔목 관절에서의 움직임을 굉장히 이제 타이핑하는 것 이상으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렇게 이제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갑 같은 거를 끼고 햅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의 움직임 같은 거를 이제 미세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입력 신호를 대신하게 되고요. 사람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눈동자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정보가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발전해 가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머리에 이런 걸 큰 걸 쓰다가 지금 현재는 아직 오큘러스 퀘스트 2인가 그거는 이제 머리 뒤집어 쓰는 건데 그 아리아라는 그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안경을 썼습니다. 요 안경. 근데 이건 약간 두껍게 생겼는데 올해나 내년쯤에 출시한다는 이 라이반 그 선글라스는 거의 뭐 그 패션 선글라스 수준의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데요. 요 동영상을 한번 보면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하는지를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이게 밑에 패턴 같은 걸 쫙 그 실시간으로 감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모양을 쭉 다 읽거든요. 요 센서에서 나오는 빛, LED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3차원으로 이렇게 보고 움직임을 이게 보통 이제 6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6가지 그 자유도, 전후, 좌우, 상하,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팔락팔락 하는 거, 그 다음에 삥삥 도는 거 이렇게 6가지의 그 패턴으로 나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처음에 사면은 이거를 하라고 하나 뭐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 방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 바퀴 삥 둘러서 이거를 체크를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물체들이 다 이제 추적이 돼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움직임에 있어서의 어떤 생체 인식도 되고 그 장소에 대한 이제 3D 인식이 다 되는 거죠. 집안을 뭐 쏙쏙들이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리아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아리아 프로젝트를 한 동영상이 있는데 아리아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아리아 프로젝트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라이브 맵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하려고 그 추진을 하는데요. 이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시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2년째인데, 작년에는 그, 미국의 시애틀이 있는 데하고, 캘리포니아 어딘가? 샌프란시스코, 거기 두 군데서 했고, 그다음에 작년 9월부터는 싱가포르에, 예, 그, 공공, 저기, 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도시에서 다닐 때 이 도시라는 건 그냥 지도가 아니라 이런 광대라는 거예요. 자막을 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의 공간, 이 빌딩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 내부를 속속들이 파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 구조뿐만 아니라 거기에 물건들, 가구들이 쭉 있죠. 이거 아까 뭐 오큘러스를 쭉 훑으면 이거 훑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물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소셜 그래프의 개념처럼 이런 하나하나의 그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맵으로 만들어서 파악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게 그 가능하죠. 오큘러스를 가지고 쭉 추적을 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뭐를 했고 뭐 하면 단순히 그 어떤 물건으로서의 또는 건물로서의 공간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거기서의 여러 가지 그 뭐 생활이라든가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완전 감시나 아니면 어떤 뭐, 트윈 월드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하여튼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큘러스를 통해서 수입할 때 보면 이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판이 가능한 거죠. 데이터 감시 중심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거는. 이런 데이터는, 감시 비즈니스의 원천이 되고 개인이 그런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특히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던 거고 근데 오큘러스가 공개한 문서를 봐도 이런 뜻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오큘러스의 그 개인정보 정책을 보면 맨 끝에 제가 잠깐 실어놨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서 특허낸 것들을 보면 파이낸셜 타임스가 올해 이제 1월 달에 보도한 건데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아바타 같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이 사람의 그 생체 정보를 어떻게 이제 캐치를 하고 그거를 광고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그 특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광고를 가상 세계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메타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인간의 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체 인식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이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통해서 노출되는 이런 것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품 광고라든가 이런 게 뭐 가능하니까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허들을 보면 뭐 무시무시한 것이 많습니다. 그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디지털 아바타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되게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특허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생체 정보를 이제 쭉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상 상점, 그 다음에 얼굴 표정도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그 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디어 콘텐츠를 뭐 밝게 한다든가 뭐
어둡게 한다든가, 뭐 소리를 키운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착용 가능한 센서를 통해서 장갑이든 뭐 옷이든 이런 걸 통해서 신체 포즈도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게 그 정보 수집이 뭐 정말 그 아주 다양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킨 리플리케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용자의 사진을 가지고 그 사람 3차원 아바타를 그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 여러 개를 가지고 그 사람과 거의 똑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광고를 제공하는 방법, 이 사람의 뭐 관심이라든가 뭐 이런 거랑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실시간으로 이런 그 생체 정보라든가 이런 거와 이제 광고 경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 VR에서도 이게 가능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레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인턴 복제 프로그램이다. 이런 이제 비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그리고 3D 복제물을 만들어서 모든 범위에서 자기들이 그 인터미디어티 역할을 하고 싶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그 다음에 훨씬 더 개인화된 광고를 몰입형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데, 현재는 뭐 이거를 광고주에게 팔겠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그 광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갖고 있는지를 또는 그 광고 집행 후에 효과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주의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오랫동안 보고 있는 것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제 무의식의 세계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뭐 AI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 나오는 이제 많은 이제 그 비평들이 일종의 그런 추론 데이터 이런 것들이 그 사실을 대체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뭐 그런 그게 이게 점점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사람보다는 이거를 믿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점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이 수준이 굉장히 낮으니까 뭐 무시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클러스의 데이터 정책을 보면 생체 추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런 VR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책임 있는 혁신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책임 있는 혁신에 4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도 굉장히 너무 좀 추상적이고, 그리고 또 그것마저도 제대로 잘 안 지키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적법한 동의나 통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뭐 공개된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개된 게 내가 뭐 누구랑 뭐를 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찍힐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공개한 걸로 본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의 그 정책을 가지고 과연 VR을 이렇게 막 진행을 해도 되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법 적용, 그다음에 이제 AI가 들어가니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것. 어쨌든 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상호 운용성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이제 뭐 알고리즘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차별 뭐 이런 것에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결권, 인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과 연결이 되는데 이제 월마트가 이 오큘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도입을 했다가
이제 이걸 쓰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애는 울고 뭐 막 이런 상황에서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훈련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이 졌을 때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을 훈련시키는 그걸로 도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평가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승진할 때 이 VR 가지고 이제 승진하는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인데 월마트에서는 이제 승진하려면 VR 평가를 한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좋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뭐 편견도 없어지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우려로 알고리즘과 관련된 차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이 기계 능력이 기술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거는 점점 더 교묘하고도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이 측정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이 알고리즘과 관련한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기존에는 차별보호법의 대상이었던 것들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는 것들도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섭력을 제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관련해서는 뭐 GDPR에서도 이게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 규정이 우리나라는 뭐 사실 이런 규정도 없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VR에서의 이제 접근과 배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신체화 기술에 맞춰놓는 인터페이스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상 신체에 대한 능력 규정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나의 제품으로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시키지 않겠다. 각 그런 특성들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수에 맞추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이게 정상 신체나 정상 능력, 정상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를 중심으로 하게 되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큘러스 게임 같은 경우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퀘스트에서 아바타 높이 제어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앉으면은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NPC라고 해서 이제 게임 안에 존재하는 이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정상 신체를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보니까 뭐 아바타 같은 것도 이제 VR에서는 아바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바타니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게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이제 나왔던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외모 지상주의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제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제 액세서빌리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이제 VR이라는 것이 현실의 확장이고 현실의 일부가 되는데 말하자면 국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페이스북의 그런 뭐 가짜뉴스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에 대응하는 거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현실 세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중심적으로 참여해서 제도를 발전시켜 왔는데 소위 말하는 이 레거시 시스템들이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 메타버스니 뭐 이런 것이 자본에 의해서 추동이 될 때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보장이 되겠느냐 현실 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 사회를 대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프로젝트 아리아인데,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이 라이브 맵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이게 그야말로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인프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끊기지 않고 간다는 것이 되려면 이 사람이 그 공공시설만 돌아다니는 것만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집에서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 그 말하자면 공개된 공간과 사적인 공간 이런 것도 막 섞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정보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하니까 그걸 싹 가져다가 자기 편리한 대로 라이브 맵이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얹어 놓겠다. 얹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안경을 쓰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표시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표시가 나는 게 보니까 여기 불이 살짝 켜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표시가 났다고 할 수 있느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요게 이제 그 아리아 프로젝트. 요, 요 프로젝트, 요게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집이에요. 아리아 안경을 쓰고 이제 다니는 거. 그러면 이 집에 대한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맵에 정보가 다 이제 차곡차곡 있는 거죠. 이거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메타버스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TV 있는 데서 앉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게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통 이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예측을 해서 미리 그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바타도 뭐 요거에 따라 움직이고 다니는 거고, 여기서 뭐냐, 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사람이 TV 앞에 앉아가지고 TV를 딱 쳐다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 TV를 보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TV가 틀어질 수 있게 이제 딱 하는 거고, 불도 이렇게 책을 들고 와서 딱 쳐다보면은 불이 켜지는 거죠. 이 맥락을 이해하는 거 말하자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하다가 내 머그컵이 어딨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머그컵이 어딨지라니까 이 머그컵이 어딘지를 딱 찾아서 거기서 불빛을 보내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 이거를 머그컵을 찾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냉장고도 이렇게 물건이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착착 체크를 해서 뭘 하고 뭐 하여튼 무궁무진하죠. 이제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 매우 이제 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하여튼 그게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이 아리아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공유제를 디지털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공공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아리아가 이렇게 쭉 찍으면서 그걸 축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 메타가 이제 가져가는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유제를 디지털화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어, 동의와 관련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체 정보나 아니면은 내가 찍히는 다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동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이 셀린저와 핫쪽 뭐 이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얼굴 인식
기술은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못 쓰게 이거를 여기 법률 규정에도 있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페이스북의 아리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엄청난 충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VR이 사실은 이런 감시를 기업의 활동으로 정상화시켜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공공 영역에서도 감시를 활용하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임 있는 혁신의 원칙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원칙도 굉장히 뭐 추상적이고 사실은 요 4가지 원칙으로 이렇게 중요한 아주 뭐 여기서 보면 침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침투 기술을 요 4가지 아주 너무나도 간단한 원칙을 가지고 실시를 한다는 게 사실 참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이 몰입형이고 상호 운용성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자아와 현실의 자아가 이제 일치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특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우려가 이제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이제 뭐 사용자가 자신이 어떤 데이터의 그 상품의 주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양과 질 이런 데서 이제 증폭이 되고 그리고 이제 타겟팅이 될 위험이 많다는 거고요. 그 사용자 프로파일링과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메타 플랫폼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또는 상호 운용성이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로 축적이 되게 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과거와는 질이 다른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행동,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메타버스가 실생활과 연동이 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인정보나 뭐그 사이버상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회가 더 많아지고 이런 불법이 저질러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옛날에는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비용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이 한계를 없애버리게 되니까 이제 위험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일종의 암흑 사이트처럼 뭐 이런 데에서 어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일탈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일탈하는 사람들끼리 일탈하면 일탈이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통합형 메타버스가 되게 되면 이게 이제 그런 어느 한 공간에서 일탈이 아니라 연동이 되는 이제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알고리즘 자동화 이 부분은 또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화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보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알고리즘과 자동화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 이게 공정하냐, 투명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알고리즘 자동화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뭐 평가하고 추출하고 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무의식을 지배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추론된 데이터가 이게 사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체하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의 뭐 차별이나 권력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큰 문제가
아까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동일한 사람을 그 복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도 이제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PC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이 아닌 그 플랫폼 안에 그 넌 퍼스널 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 기계 같은 게. 근데 이제 그게 기계인지 사람인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영화에도 나오는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속일 수가 있고 사기를 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메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칭하지 마라 이거는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칭하지 말라는 거는 있는데 그러면서 사칭을 하는 거하고 가상의 이거를 만드는 거하고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메타버스의 그 몰입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양극화와 극진화가 더 이제 심각해질 거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래도 그 플랫폼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고 공존을 했었는데 이게 메타버스가 되면 이게 단일한 걸로 이제 통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디지털에서의 나의 아이덴티티가 현실에서의 아이덴티티랑 이제 겹치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 그 디지털 공간에서의 여러 메타버스들에서의 아이덴티티도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AI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뭐 필터 버블 뭐 같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사람 그쪽으로 몰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더 사람들이 다양성이 없어지면서 어, 싱글톤으로 극단화되고 양극화가 되고 급진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큘러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봤는데 여기 보면 요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인데 이건 내가 페이스북이 워낙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공개를 해도 되고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회사가 이걸 다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호작용하는 모든 거를 기본적으로 당사가 가져가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제품을 이용할 때 제공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당신의 정보가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공개된 정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나.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비즈니스에서 쓰일 경우에는 뭐 졸지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고용주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나 이런 것들로 감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VR의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도 보면 제3자 파트너가 제공하는 뭐 이런 거를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들이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VR에서도 이러면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쿠키, 로컬 주당, 픽셀 유사 기술로 수집하는 정보 이것도 이제 합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생체 인식 정보가 수집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랑 공유할 수 있는 귀하에 관한 정보도 여기 그러니까 그 관련 회사로부터 또 당신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거는 통합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죠. 페이스북 계열사 제품으로부터 기아의 정보를 통합한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정보와 오큘러스 정보,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계열사라고 하면 인스타그램 들어가는데 인스타그램 정보와 통합한다 이거고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이제 지적이 되죠. 그다음에 계열사뿐만 아니라 제3자 앱 개발자, 온라인 콘텐츠 공급자, 마케팅 파트너 당신이 이 사람한테 제공했으면 그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받겠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을도 보면 뭐 이제 제품 개발하는 데 쓰겠다 뭐 이런 것도 쭉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마케팅도 아주 포괄적으로 쭉 다 해놨어요. 그리고 옵트인으로, 그러니까 저기 기본적으로는 가지는 걸로 돼 있고, 이제 옵트아웃을 할 수 있는 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은 사실 마케팅 관련해서 옵트아웃이 거의 안 되게 돼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정보가 공유되는 방법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공개 정보는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공개 정보라고 하는 거는 게시하는 거는 뭐 공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게시도 누구한테 공개 이런 그 층위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또 없어요. 가봤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기아가 제품의 공개 영역에서 하는 행동, 이거는 공개된다. 근데 공개 영역이라고 하는 데가 이게 과연 공개 영역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 사람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3자죠. 앱 개발자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당신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아 오큘러스 프로필 및 기아 오큘러스 제품 이용에 관한 정보를 자기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는 제3자 개발자에게 해당 개발자 앱을 사용하는 기아의 친구 리스트를 공유하여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자기들은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내부 공유라고 해가지고 계열사들은 다 이제 내부 공유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사들은 뭐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협력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의 정보를 이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오큘러스 기기를 사용하려면 이제 한국의 경우에 페이스북 계정을 로그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하고 없으면 오큘러스 쓸 수 없게 돼 있고, 오큘러스 정보하고 페이스북 정보는 이제 결합이 되는 걸로. 근데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서비스인데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게 독일에서 결국에는 VR을 페이스북에 종속시키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VR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60%가 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런 판단은 없는 거고요. 이게 이제 VR 행동 규범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 스토킹을 해서도 안 되고, 구석으로 몰거나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적인 공간에 침투하는 행위,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해킹이나 신상 캐기, 그 서비스 거부, 공격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그 금지 행위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혐오성 발언이나 행위 같은 것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페이스북 직원, 파트너, 담당자 또는 실제 인물을 사칭하거나 이름 조장하는 행위, 요거를 이제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 그 메타와 관련해서 그 어떤 양상이고 이제 수집하는 정보가 뭐고, 그거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여튼 그 굉장히 덩치가 크죠. 그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 AI와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감시나 뭐 이런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고용관계에서의 부분, 차별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은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그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메타버스 이름 처음 나왔을 때 뭐
예전부터 있던 사이버 스페이스와 뭐가 달라 이랬는데 정말 이걸 보면 볼수록 완전히 우리가 이제 감시자본주의라는 책도 나왔잖아요. 그것이 엄청나게 심화되는 단계로 가는구나. 이제 지금까지 플랫폼도 우리의 행태 정보를 수집해 왔는데 아예 뭐 진짜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까지 맵이 포착하지 못했던 실내 공간들 이런 것까지 다 데이터화 하는구나 라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장애인 접근권, 성폭력 등등 이제 완전히 이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데 이건 이후에 또 계속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또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고요. 오늘은 좀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내용들을 좀 많이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몇 개 받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감상이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또 많이 들어본 이슈이기도 하지만 또 잘 몰랐던 그런 이슈들을 좀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오늘은 네, 처음이라서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김희 변호사님이 하신 부분도 그렇고 제가 한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덩어리가 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김희 변호사님이 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소셜 미디어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있고 또 제가 이제 뒷부분 한 거는 약간 야, 이런 큰 세상이 열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뭐가 문제가 있을까? 약간 코끼리 만지듯이 그런 큰 문제들이라서 저희가 워낙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재밌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앞으로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이 있겠다. 그런 어떤 예고편 비슷하게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파노라마한 그런 주제를 진짜 넓게 이렇게 잡은 거라서 오늘 뭐 이렇게 논의를 못하는 부분은 다음 세부 주제에 나올 때 그때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혹시 김민희 변호사님도 혹시 마무리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별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은 없고요. 네, 네. 나중에 여기에 관련해서 뭐 토론할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법안과 관련해서도 나눌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작할 때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첫 번째 이제 세미나고요. 사실 아직 완전히 뭐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아름아름 여기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좀 사회운동에 관련되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저희도 내용을 정리할 겸 그리고 우선 주변부터 문제의식을 공유할 겸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한 10차례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은 주로 페이스북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고, 지금 다시 이제 공지는 나가겠지만, 한 2주 후,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2주마다 수요일 날 4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2주 후에는 좀 미국의 포커스, 미국에서의 어떤 논의, 그래서 미국에서, 이 빅테크에 대해서 이제 여러 비판적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 또 그 빅테크와 관련된 규제 법안들이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이제 쟁점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뭐 그 이후에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뭐 유럽에서의 여러 빅테크 규제 움직임 이런 것들도 이제 다뤄볼 생각이고 혹은 이 뭐 광고, 이 디지털 광고, 타겟 광고
관련된 그런 아까 김미희 변호사님 말씀하시면서도 이후에 이제 다룰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 광고와 관련된 생태계 그다음에 이것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문제들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한테도 이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근데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끝나는 예. 거예요? 그래도 아, 한마디씩 예, 예. 인사라도 하고. 참여하신 분들 혹시 뭐 얘기하실 수 예. 있으면 인사라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어떤 분이 참여하셨는지? 지금 이 채팅으로 한마디씩 하고 계시는데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낯을 가리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인사하실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는 정말로 여기서 마치고 2주 후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